중요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성이나 감성에 의한 결정보다 패턴에 의지한 소비가 늘고 있다. 패턴을 미리 알면 소비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의 의사결정을 수면 아래에서 지배하는 것은 습관화된 패턴의 작용이다. 소비자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받은 영향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쌓아온 경험들,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축적되어 소비자의 머릿속에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형성된다. 이 선입견이 유형화, 고착화된 것을 바로 우리는 패턴이라고 부른다. 이건 제가 이제 지금 절판됐는데 살 수는 없어요. 한 4, 5년 전에 쓴 그 패턴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 영업 비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전체가 이 내용을 이해할지는 잘 자신이 없지만 제 커리어의 가장 중심되는 컨텐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외 소식 마스터 강의하면서 이제 상품 선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잘 팔리는 물건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잘 팔릴 물건을 살 것이냐, 눈앞에 있는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멀리 있는 돈을 벌 것이냐. 당장 잘 팔릴 물건도 팔아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그것도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 잘 팔릴 물건을 예측을 하고 팔아야지 조금 더 큰 돈을,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유의미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잘 팔릴 물건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기업들의 관심은 다 잘 팔릴 물건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여기에 가 있죠.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소비 심리예요. 왜냐면 소비 심리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지 잘 팔릴, 소비자들이 앞으로 살 물건을 예측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영학이라든지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브랜딩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다 이 잘 팔릴 물건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대한 그 학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사실 경영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영학이라는 게 이제 시대별로 변천을 해왔는데, 아주 옛날에는 이제 경제학이었고, 이제 수요 공급에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경영 전략이에요. 경영 전략은 STP라고 하죠.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타겟을 설정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피자 가게가 잘 된다. 피자 가게에 뭐 수요가 있다 그러면 공급이 없으면 피자 가게를 많이 내면 성공을 했는데, 너무 경쟁이 많은 거죠. 경쟁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내 피자 가게의 타겟은 누구인가? 그 타겟에 그 고객의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한테 맞는 그 타겟을 설정하고, 그 타겟에 맞는 나의 용도를 설정한다. 포지셔닝. 이게 이제 STP인데, 요즘엔 타겟팅이라는 게 그 약간 쌍팔년대 용어가 돼버렸죠. 아시다시피 시장이 뭐 이렇게 옛날에는 피라미드였는데 지금은 다이아몬드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애들도 다방 가고, 할아버지도 스타벅스 가고. 그래서 스타벅스의 타겟이 누구냐? 유니클로의 타겟이 누구냐? 뭐 하다못해 뭐 루이비통 가방의 타겟이 누구냐? 이게 10년 전의 타겟하고 지금의 타겟하고는 완전 다르죠. 지금은 타겟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 전략을 짜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죠, 시장에. 뭐 이 일이 벌어진 지는 한 10년 됐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브랜드거든요. 브랜드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앞서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은 이성을 연구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거고, 그러니까 잘 팔릴 물건을 예측하는 거고, 이 브랜드를 연구한다는 거는 이제 감성을 연구해가지고 수요를 예측하는 거죠. 한동안 이 감성이냐, 이성이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이 소비 심리가 많았어요. 누가 먼저냐, 뭐가 더 크냐. 벌써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면 지겹잖아요. 약간 옛날 얘기 같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행동경제학이에요. 그 너치라는 책 있잖아요. 너치 책이 뭐 사실 이런 연구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이 책이 잘 팔려가지고 유명해졌죠. 너치의 제일 유명한 예가 뭐겠어요?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공중 화장실, 남자 화장실에 이게 변기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흘리니까 이거를 이제 이성적으로 풀기 위해 가지고 밑에다가 발판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가까이 소변을 보게 만들기도 해보고, 근데 또 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으로 거기다 이제 문구를 또 써가지고 뭐 한 발 더 가까이, 뭐 이런 식으로 감성적으로 거기다가 편말을 써도
또 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청소부 아줌마가 그 암스테르담 그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 변기에다가 그 파리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뒷얘기를 다 아시죠? 파리 그림을 그리니까 이 남자의 그 심리상 파리, 곤충, 조준, 명중, 격추 이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튀어요. 거기다 이제 그 조준을 해가지고 쏘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너찌예요. 그러니까 감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닌 언어도 뭔가가 있다. 이 너찌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책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경영 전략이나 브랜딩 할 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여기서 끝나버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가에 대한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찌 책이 좀 아쉽죠. 그래서 쓴 책이 이제 이 패턴이라는 책이에요. 어쨌든 절판돼 가지고 이제 지금은 못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앞서 제가 이제 짧은 문장을 이제 서두에 읽어드렸는데, 이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빙산을 보잖아요, 빙산. 그러면 이제 수면 위에 보이는 거는 이제 감성이니 이성이니, 즉 뭐 경영 전략이니 브랜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수면 아래에 이 감성과 이성을 컨트롤하는 더 큰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패턴이라고 부른 거예요. PPP라고 하는데 Previously Programmed Pattern. 그러니까 과거에 프로그램된 패턴,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이런 이성과 감성, 즉 어떤 우리가 행동을 결정할 때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큰 패턴이 있다. 이게 존재한다. 패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물건을 팔 수 있다. 더 많이 팔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팔릴 물건을 우리가 고를 수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 패턴을 이해를 해야지.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현대인들이 그 전체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한 60%를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고 그래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이 뇌는 뇌 자체가 그 에너지를 안 쓰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했던 그 패턴이죠. 그대로 그냥 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그러죠. 이 뇌의 구조상.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요즘에 자동 모드 나오잖아요. 아예 이제 그 목적지만 딱 세팅을 하면은 자동으로 운전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누가 튀어오면은 우회전하고 뭐 차가 끼어들면은 뭐 브레이크 걸고 뭐 이런 어떤 그 환경을 우리가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환경 값을. 그래 놓고 어떤 디폴트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자동차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이때까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예를 들어 가지고 왼쪽 누가 때리면 피하고 또 원을 그을 때 이렇게까지 원을 걷으면은 나머지는 이렇게 마저 거야 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패턴인 거예요. 디폴트 값. 유전적이든 아니면 내가 살면서 경험해 오면서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디폴트 값이.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이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건을 파는 소비자의 이 디폴트 값, 이 패턴을 이해를 해야 제대로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이해를 해야지 대중을 이해하고 대중한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비슷한 책이 또 컬처 코드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라파엘 무슨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옛날에 GS 있을 때 그 인당 90만 원을 내고 라파엘 교수가 한국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강의도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컬처 단위마다 이게 뭐 국가일 수도 있고 그 문화 그 바운더리일 수도 있는데 공유하고 있는 어떤 컬처 코드가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인들한테 의사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컬처 코드는 영웅, 히어로지만 중국인들한테 의사는 그냥 그 한약방 하는 장사꾼, 약간 이런 걸로 퇴색이 돼 있고, 뭐 빨강색 그러면 중국한테는 어떤 그 부와 어떤 호감의 이미지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피해 이미지. 그리고 맥주 그러면 이거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총의 이미지, 서부의 이미지지만 또 유럽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 물과 같은 생활의 어떤 필수품 같은 친근한 이미지. 그래서 이런 컬처 코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 선정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뭐 패키지 디자인을 하든 간에 그 컬처 코드를 이해해야지만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90만 원 줬습니다. 이 책 쓰고 제가 한 강의도 뭐 요런 류의 재밌잖아요. 못 들어봤고 과거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강의료가 비쌌어요. 오늘 강의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싼 강의예요. 유튜브가 좋은 게 이런 강의를 다 무료로 듣는 거니까. 이 패턴이 뭐냐면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짬짜면 있잖아요. 중국집에서 메뉴 짬짜면. 자, 어느 중국집에 있는데 그 중국집에서 짬짜면을 판단 말이에요. 메뉴 중에. 그럼 이 중국집이 맛집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근거가 없죠. 그럼 감성적으로도 이건 아무런 뭐 힌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있는 거예요. 짬짜면을 메뉴에 있는 중국집은 맛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픽업 아티스트라고 아시죠? 그 이렇게 연애 못하는 남자들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지나가면 이제 이렇게 가서 말 걸어서 전화번호 따고 뭐 이런 거를 돈 받고 가리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뭔가 그 전략적으로 마케팅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걸 가리킬 것 같다. 왜냐하면은 얘네 커리큘럼을 제가 보니까 그 내용들이 좀 깊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나이를 속이고 40살 넘어가면 이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39으로 나이를 속이고 그거를 제가 150만 원을 주고 들었어요. 예상대로 진짜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장사에 바로 적용할 것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얘네들이 또 이 패턴 얘기를 해요. 또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설정하는 거다. 많은 얘기죠. 그래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근데 얘네들은 달라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베컴 예도 있죠. 너무 멋있는 이제 그 교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이제 강의를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뭐 잘생기고 멋있고 옷도 잘 입은 교수님인데 딱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래버리면 확 깬단 말이에요. 이게 패턴이에요. 아니 모기 소리가 나는 게 도대체 저 사람은 호감하고 나하고 무슨 이성적 감성적 근거가 있겠습니까? 그걸 판단하는데. 근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 호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또 호감이 올라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성이 그 호감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걸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5초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제 확 열릴 때 거기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확 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끌리는 이성을 발견하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5초라는 거예요. 근데 0.5초 사이에 어떤 이성적 그 감성적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가 나오겠어요. 그냥 내가 가진 어떤 그 호감 가는 이성에 대한 패턴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딱 스캔해가지고 0.5초 동안 거기에 맞으면 호감이고 아니면 비호감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도 바로 이 패턴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무슨 뭐 지렁이 같이 있는 그림이 있는데 누가 봐도 뭐 저런 그림은 나같이 그리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그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렁이 같은 그림도 미술 그 판매하는 딜러들은 그걸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셀러들은 이 지렁이 그림들을 알아보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가 있는 거죠. 공통적인 어떤 것들이. 그래서 지렁이 그림이 어떤 팔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이 대중들, 그 대중들의 패턴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전문 용어로 빙의예요, 빙의. 접신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인 것양 접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책에다가 내가 접신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빙의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외국계 유명한 그 광고 대행사들이 이런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지침 교육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그들이 쓰는 용어가 정글 탐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내가 대상으로 하는 이 고객들 어떻게 내가 접신을 하느냐 다 마찬가지 고민들을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정글 탐험이라는 용어를 부른 게 뭐냐면은 이 소비자들과 가까워지라는 거죠. 이 소비자들이 먹고 자고 놀고 하는데 내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 정글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글에 들어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그들이랑 이제 가까워지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이분들의 어떤 그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어떤 그 습성, 그 패턴이 이제 나한테 온다. 대화도 하고 뭐 얘기도 하다 보면은. 근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그 쇼커트가 있어요. 그 지름길이. 왜냐면은 저는 뭐 어디서 배워온 게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이 방법을 써오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시장에 20대, 10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이럴 때 저는 접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과. 왜냐면 저는 뭐 미국인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전혀 얘네들의 어떤 그걸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데, 얘네들의 패턴과는 전혀 거리가 먼 패턴, 컬처 코드도 완전 다르고, 그런 입장에서 얘네들한테 접신을 해야 얘네들의 패턴을 알 거고, 그래야지 내가 모든 이 장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에 맞게. 조금만 내가 그 중국인들 빨강색, 미국인들 빨강색 다르자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들에 대한 패턴을 모르면은 올바르지 않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패턴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대신 내가 가설을 만들거든요. 옛날에 MTV라고 이제 그 뮤직비디오 방송하는 방송국이 있는데, 미국에 MTV에 이제 그 비비스 앤 버테드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 보면은 양아치, 그러니까 백수고 건달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맨날 뮤직비디오만 보는 약간 건달 같은 그 두 친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만화가 뭐냐면은 이 둘이, 하나가 이제 비비스가 하는 버헤드인데, 버스는 뭔지 아시죠? 이제 엉덩이를 버시라고 하는데, 비비스 앤 버테드가 뮤직비디오를 계속 봐요, 하루 종일. 그리고 어떤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은 막 좋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 헤드뱅잉을 하고, 어떤 음악이 나오면은 막 먹던 그 맥주를 다 집어 던지고 팝콘 던지고 막 그렇게 엄청 싫어해요. 이게 답니다. 근데 똑같은 비틀즈 음악이 나와도, 예를 들어가지고 Yesterday 뭐 이러고 나오면 뭐 다 집어 던지는데, 뭐 Dear Prudence라든지 뭐 Octopus Garden이라든지 뭐 Lucy in the Sky 같이 그런 음악이 나오면은 뭐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막 감동을 하고 서로 껴안고. 퀸도 마찬가지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나오면 막 다 집어 던져요. 저 거지 같은 건. 근데 킬러 퀸이 나오면은 또 좋아하고. 우린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아니, 둘 다 명곡인데. 아니, 예스터데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헤이 주드가 무슨 죄가 있고. 그렇다고 또 뭐 유명한 노래가 나오면 싫어하고, 뭐 숨겨진 노래가 나오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유명한 노래가 나와도, 뭐 비치 보이스 음악이 나와도 그 펫사운드 앨범이 나오면 또 좋아하고, 또 옛날에 그 뭐 서핑 USA 같은 거 나오면 막 다 집어 던지고. 이게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알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반응을 안 보더라도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비비스 앤 버테드가 좋아하겠다, 비비스 앤 버테드가 다 집어 던지겠다, 이거를 알면은 사실 그들의 컬처 코드를, 그들의 패턴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 대상들, 대중들의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사실 내가 그들이랑 같은 코드로 음악을 좋아하면은 그 마인드가 바로 패턴이기 때문에 이 장사하는데 의사결정하기가 올바라지는 거예요. 그들이랑 내가 빙의를 하는데, 뭐 그 아까 내가 광고대 행사에서 말씀드린 뭐 정글 탐험을 해라, 뭐 이야기를 해라, 뭐 이렇게 그 오랜 시간 걸리는 것보다 제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들이 듣는 음악을 내가 들으면은 많이 들으면은 그게 또 좋아지면은 제가 바뀌어요. 이 의사결정하는 그 패턴의 디폴트 값이.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렇게 시간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유튜브에 그 일반 음악들을 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뭐 이거 해가지고 수익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괜히 이제 음악 올렸다가 다 영상이 지워질까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음악을 제가 들려드리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어떤 음악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쫙 보입니다, 뭐가. 근데 모든 음악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그 마술적인 음악들이 있어요. 이런 패턴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빙의가 가장 빠르게,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 방법이 바로 음악입니다. 속성으로 가장 진하게 내가 빙의가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비비스 앤 버테드를 오래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음악을 얘네들이 환호하고 어떤 음악을 싫어한다, 이게 어떤 법칙 없이도 그걸 계속 보다 보면은 나도 판단할 수 있게 변해요, 사람이. 그럼 비비스 앤 버테드를 만약에 못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내가 계속 들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음악이라는 게 그 인기가 있는 음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비스 앤 버테드가 좋아하고 환호하는 음악은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이 아니에요. 이런 그 젊은 세대들한테 영향을 주는 음악이에요. 얘네들을 바꾸는 음악, 얘네들의 어떤 삶에 변화를 주는 음악. 음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음악이든 뭐 인기 없는 음악이든 간에 이건 사실 음악뿐만 아니라 뭐 영화도 마찬가지고 뭐 미술도 마찬가지고 한데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아트라고 하죠. 어떤 작품 인간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의 에너지 어떤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의 어떤 미디움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장사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재 좋아하는 그 코드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장사랑 똑같죠. 잘 팔리는 음악.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음악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음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겠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좋아할 코드, 사람들이 좋아할 어떤 패턴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고. 뭐 이걸 뭐 메시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음악가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이런 메시지를,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그러면 너무 단편적이고, 뭐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2차원적인 거 말고, 어떤 조금 알파 차원적인, 뭐 이제 라이프 스타일,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이해를 해. 나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그리고 난 이렇게 살아. 라는 이런 어떤 그 메시지, 라이프 스타일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를 하는 거죠. 먼저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잘 팔릴 물건을 파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음악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똑같은 아티스트를 하더라도, 똑같은 비틀즈를 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의 영합, 대중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 코드에 영합해서 만든 음악이 그런 음악을 했던 시절이 있고, 나는 뭔가 대중들한테 영향을 줘야겠다. 사람들한테 뭔가 제시해야겠다. 삶과 어떤 세계와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해석을 나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만든 그 시대의 또 음악이 있어요. 자, 이거가 차이입니다. 비비스 앤 버테드는 아마 이쪽 음악이 나왔을 때 헌호를 하고 이쪽 음악이 나왔을 때는 아마 팝콘을 집어 던졌겠죠. 영화도 마찬가지죠. 이런 영화가 있고 이런 영화가 있고. 우리가 어떤 그 가수를 좋아한다, 어떤 음악을 좋아한다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BGM 있잖아요. 그냥 ASMR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나의 어떤 배경음악처럼 그냥 도구로 음악을 사용하고 그런 용도로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음악도 있고, 어떤 음악이나 어떤 가수를 좋아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정말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내가 정말 따라가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가수나 음악을 좋아하는 또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또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냥 뭐 요즘 유행하고 뭐 듣기 좋은 음악을 듣는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마음가짐이 다르죠. 단순하게 이 멜로디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이 라이프 스타일에 내가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거를 숭배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아티스트를. 그러니까 노래 멜로디가 좋고 뭐 성대가 뭐 잘 울리고 뭐 고음이 올라가고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건 이제 이거의 이야기인 거고, 듣기 좋다, 노래 잘한다, 쟤 참 춤 잘 춘다, 뭐 이런 거고, 이거는 달라요. 이거는 메시지인 거고,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좋아해서 이 음악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 아티스트의 뭐 표정이나 어떤 그 서브젝을 풀어가는 가사나 그 가사를 전달할 때 나오는 어떤 그 목소리, 표정, 그리고 옷 입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할 때 쓰는 말투, 단어 선정, 그리고 이 가수의 평소의 어떤 언행, 행동, 사건, 사고, 뭐 걷는 모습, 이 모든 거가 이 라이프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가수들은 비단 그 목소리에서 노래 부를 때 이외에도 자기가 사는 모습 전체가 다 이런 어떤 메시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다 어떤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AFKN에서 그 프린스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프린스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미국 가수, 흑인 가수. 근데 이 가수를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가 뭐 노래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노래도 물론 좋았지만, 그 노래 부르고 이제 끝나고 라이브하고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이쪽 물어보니까 기자들은 그냥 확 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와, 저건 뭐냐. 저런 태도도 있구나. 그게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저는.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예전에 제가 코즈니를 이제 할 때는 뭐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달라요. 지금은 제가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 10년 전, 뭐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국 시장을 봤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앞으로 환호할, 좋아할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코드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 보고 또 일본 사람 보고 미국 사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사실 조금 운이 좋아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어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그 태도를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걸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듣는 음악, 그러니까 후자의 음악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중음악 말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라이프 스타일적이든 이 대중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제가 찾고 그다음에 그 음악을 제가 많이 들으면은 그 어떤 그 레벨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빙의가 되거든요. 그 비비스 앤 버테드 수준 이해하듯이. 옛날 코즈니의 제 영업 비밀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 아니면 프랑스에 거기에 이제 그 나라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제가 찾아가지고 들어요. 그 들으면은 그 음악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낯선 음악이니까 별로 이제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음악이라는 거는 자꾸 들으면은 그게 또 좋아집니다. 그 좋아진다는 얘기 뭐냐면은 그만큼 제가 그 나라 코드, 그 음악을 만든 그 문화 코드에 가까워진 거예요. 익숙해진 거고, 그 전문 용어로 약간 이제 빙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듣기 전과 후가 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많이 들으면은. 그래서 음악을 계속 들어요. 그럼 제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그 바뀌어 있는 그 느낌으로 상품도 고르고, 인테리어 컨셉도 만들고, 상품명도 짓고, 뭐 온라인이라고 치면 이제 상세 페이지 어떤 기획도 하고 이런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을 제가 그러니까 듣고 좋아해지고 여기에 익숙해지기 전에 이런 의사결정을 했던 결과물과 이 음악에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일종의 빙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물건을 내가 어디 공장에 가서 고를 때도 이 음악을 듣기 전의 상태에서 고르는 결과물하고 그 후하고는 완전 다른다는 거죠. 모두가 다 제가 설명드린 이거를 아마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전 인류의 한 30%는 이게 가능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한 30%는 이게 작용을 할 겁니다. 조금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30% 빨리 되는 거고, 나머지 70%들도 이 음악을 좀 오래 들으면 돼요. 그럼 다 돼요. 근데 이제 누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뭐 이 차이인데, 이게 제 영업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 방에 저는 이제 뭐 개인 사업할 때나 대기업 다닐 때나 제 방에 가면은 CD가 한 1000장이 이렇게 있어요. 1000장 정도가. 쫙 있어요, CD가. 그게 제 재산이에요. 거기서 모든 의사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음악들에서. 자, 그러면은 그 음악들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느냐? 뭐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이게 뭐 인기 음악이 아니라면서요. 뭐 그러면 인기 순위에도 안 나오고 이거 어디서 얻느냐? 그것도 제 영업 비밀인데 각 나라별로 먼저 트렌드 세터라고 그러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 이 트렌드 세터스러운 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뭐 편집샵이라고 부르는데 각 도시별로 그게 있거든요. 그럼 이 편집샵에 가면은 그 편집샵 주인이 골라놓은 그 음악들을 또 팝니다, 매장에. 그러니까 그 편집샵 주인은 사실 그 잘 팔리는 물건을 팔기보다는 편집샵이라는 게 원래 좀 앞서가는 물건들을 파는 거잖아요. 잘 팔리는 물건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고 앞으로 잘 팔릴 물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음악 듣는 수준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비스 앤 버테드 약간 이 후자 음악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그 음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가지고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동화시키는 거죠. 그런 음악에. 또
일본이나 미국이나 파리에 이제 큰 그 CD 샵에 가면은 그 인기 순위 말고 그 샵의 그 매니저, 그 에디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분들이 추천하는 또 음악이 있어요. 또 그 음악이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은 아닌데, 이제 대중들한테 영향을 끼칠, 대중들의 어떤 패턴에 영향을 끼칠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또 삽니다. 그 다음에 요즘처럼 이제 온라인이 잘 되면은, 요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음악을 평가한 사이트들이 많아요. 뭐, 피치포크도 있고, 뭐,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면은 이제 뭐, 추천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들어요. 뭐, 과거에는 그 프랑스의 꼴레트라는 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컴필레이션 앨범을 잘 냈죠. 그래서 그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아티스트들을 제가 검색하고, 또 그 음반은 없지만, 또 이 아티스트의 앨범을 검색해가지고 다른 음악도 고르고. 근데 전혀 저랑 무관하고 어려운 음악을 저는 고르지는 않고, 그 수많은 풀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음악을 골라서 그걸 열심히 듣습니다. 그럼 제가 바뀌죠. 바뀐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음악을 여기서 좀 들려드리면서 이 강의를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쉬울 텐데, 이 유튜브 저작권 문제만 좀 누가 해결을 해주면은, 이 답을 주면은 제가 다음번 강의를 이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뭐 어차피 저는 수익은 관계가 없으니까, 유튜브 수익은. 그래서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 옛날에 코즈니라는 그 타이틀로 저희가 컴필레이션 앨범도 4개를 냈어요. 왜냐면은 하도 저희 매장에서 지금 나오는 음악이 뭐냐고 카운터에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일일이 답변해 주느라고 지금 나오는 음악 뭐냐 뭐 계속 해서. 그래서 제가 아예 그거를 다 그 저작권 계약을 해가지고 CD를 만들었어요. 컴필레이션으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거 교보문고 무슨 저기 컴필레이션 그 음반 차트 막 5등 안에 들어가고 잘 팔렸어요, CD. 그래서 그 음악을 딱 들으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그 코드가 뭔지, 그 문화가 뭔지 아마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딱 트는 순간 아마 눈앞에 그 전경이 쫙 펼쳐질 거예요. 그 똑같은 머그라도 이 음악을 딱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음악이랑 어울리는 머그 디자인이 싹 나오고. 왜냐면 우리는 그런 패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만 딱 인풋이 와도 디자인은 어떻게 가고, 컬러는 어떻게 가고, 매장 분위기는 어떻고, 이 사람이 사는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고, 하루 일과는 어떻고가 이렇게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게 마술인 거예요. 매직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지금은 제가 마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결국은 이제 이게 파동의 이야기고, 그 음악마다 파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파동에 내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거고, 그럼 나의 파동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뭐 공상과학 같고 저는 이제 마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아마 조만간 과학적으로 이게 뭐 밝혀질 것 같아요. 이 뇌과학도 많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도 과거보다 아마 많아졌을 것 같고,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 했으면 아마 뭐 바로 다 강의 듣다가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제 느낌상은 요즘에는 이 약간 이렇게 진화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지금 이 영상 들으시는 분 한 10분 중에 한 3분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그 파동 얘기했잖아요. 음악의 어떤 파동에 내가 빙의가 되고, 그런 빙의가 되면 이 파동이 나한테 또 이렇게 나의 파동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파동이 또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이 얘기 했는데, 사실 가만 보세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미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 미술 아까 제가 지렁이 같이 했는데, 지렁이 같다 얘기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 판단하세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최고 경영위를 많이 듣잖아요. 이제 그 정식 학위 말고 그냥 사교하러 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카이스트도 하고 뭐 경영학도 하고, 그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홍대에서 하는 그 현대미술 최고 경영위도 들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학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뭐 옛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 그 사조별로 쭉 설명하시는데 현대미술은 설명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고 이런 그림은 나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지금 20세기, 21세기 현대미술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장님도 홍익대학교에, 언제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하니까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그 박사님도 딱 들으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이해하고 강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남의 거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강의하는 건지 딱 알아듣는데,
자기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현대미술은. 왜냐면은 현대미술은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고 좋다고, 현대미술은 뭐 이렇게 선 하나 쭉 그었는데 그 그림을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그림의 파동이 내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림은 비슷하게 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파동이 안 좋은 거예요. 파동이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감 가는 파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작가도 어떤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뭐 그냥 이렇게 쓱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본인이 아까 그 비비 샌버테드 후자처럼 내가 지금 대중들한테 어떤 영향력, 어떤 그 주고 싶은 메시지, 그런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어떤 그 파동을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파동이 나오도록, 그 선 한 개 긋더라도. 그래서 그게 뭐 점 하나 차이로 이게 바뀌어요. 점 나오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 그 송강호 씨 나오던 그, 이렇게 그 관상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어떤 그 기생이 출세를 하고 싶은데 그 업계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송강호가 점쟁이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관상 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생 세계에서 출세를 하느냐. 그랬더니 송강호가 뭐 합니까?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잖아요. 붓으로. 그러고 나서 이 기생분이 확 뜹니다. 그 화류계에서. 이게 패턴이에요. 이 점 하나가 이 여자분의 어떤 화류계에서 이 점이 있고 없느냐가 이 남자 입장에서 그 다른 거예요. 기분이. 이게 넛지고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파리 그림이에요. 이 차이 한 개인 거죠. 현대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붓을 하나 걷는데 이 붓에 그 물감이 튀는 거 한 개가 여기 튀면은 파동이 좋아질 수 있고 여기 튀면은 파동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파동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분석할 수는 없죠. 근데 파동이 이렇게 하면은 좋고 이렇게 하면 안 팔리고는 알 수 있는 거죠. 결과물로는. 모르겠어요. 이제 더 과학이 발전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좋은 파동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지 뭐 비호감적인 파동이 나오는지까지도 뭐 우리가 그 예측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거기까지는 과학기술이 미치지 못했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파동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파동에 내가 많이 노출이 되면은 나도 이런 파동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의사결정이라든지 어떤 예술 활동은 이 파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스위치가 눌려졌으면 그 스위치대로 또 이게 나오는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기보다는 이제 인정을 하는 시대가 드디어 된 거죠.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도 못했죠. 뭐 저기 사입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행동경제학인 거고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음악의 파동 얘기했죠. 또 현대미술의 파동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풍경이 있어요. 자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그 미술품을 보고 좋은 파동을 느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뀌었고 그 미술을 보기 전과 그 미술 작품을 보기 전과 후에 나의 파동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풍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디 놀러 가잖아요. 뭐 스위스를 가든 뭐 제주도를 가든 뭐 요 앞에 동산에 가든 거길 왜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거기에 여기 왔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어디를 막 올라갔을 때 우리가 정상에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거기까지 뭐 4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막 찍는 거예요. 거기 온 거에 대한 그걸 보답을 하기 위해서. 페이백을 받기 위해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그 경치를 본다는 거는 그 경치가 주는 파동을 느끼러 가는 거예요. 인도 가면 꼭 타지마할 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타지마할. 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 아그라라고 그 막 델리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5시간 아니면 3시간이면 가겠네. 3시간을 달려가지고 이제 아그라의 그 험지를 가가지고 그 타지마할을 딱 본 건데 솔직히 딱 보면은 어디나 그렇듯이 그 사진하고 다르잖아요. 타지마할에 딱 갔을 때 그 타지마할이 그 주변 환경과 그 온도감과 그 소음과 여러 가지와 이 다 조합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파동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를 느끼러 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그 타지마할 그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타지마할을 그 모든 환경, 그 5D 뭐
60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앞에 서가지고 타지마할을 보기 전과 후는 나는 바뀌어 있거든요. 그 파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든가 더 많이 그 파동을 오랫동안 그걸 느끼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거지. 거기 갔다는 인증샷 찍으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인증샷을 막 찍다 보면은 그 파동을 못 느껴요. 그거 뷰파인더 보느라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행자들한테는 복음이에요. 저한테도 그랬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여행을 다닐 때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사진으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어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여행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거기를 못 느낀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뭐 사진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정도로만 찍는 거고 사실 그거보다는 여기 오기 전과 후가 내가 바뀐다는 걸 내가 안 다음부터는 이 파동을 느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오픈하는 거죠. 그 공간에다가. 훨씬 더 쉽고 여행지라든지 어떤 그 유명한 관광지에 딱 가면은 찍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힘들게 올라왔다. 그럼 그 올라온 그 상태에서 그 공간감과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파동을 오랫동안 느끼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오래 머물러야죠, 거기. 그리고 좀 고요해야 되고. 고요에 앉아서 그 파동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의 파동이 이 파동 어떤 그 주파수랑 좀 이렇게 같이 싱크될 수 있게 그럴 여유를 나 스스로한테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은 나는 그 전과 나는 바뀌어 있다는 거죠. 사실 제일 강렬하고 인스턴트하고 빠른 거는 음악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바로 파동이 확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풍경은 조금 난이도가 있죠. 조금 연습도 해야 되고. 근데 금방 뭐 늘어요. 하다 보면. 처음부터 막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행을 쭉 오래 다니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낄 때가 옵니다.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이게 더 재밌는 건데, 사람이에요, 사람. 왜냐면 사람도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파동을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같이 곁에 오래 머물면은 나도 바뀝니다. 좋아지고. 근데, 안 좋은 파동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어울리면은 나도 기분이 나빠지고 파동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들도 바뀌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산에 살고 뭐 같이 뭐 이렇게 캐먹고 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분이 나오면 파동이 좋아서 보는 내내 기분이 좋고 어떤 분이 나오면은 똑같이 거기서 버섯 캐먹고 무슨 닭 잡고 뭐 똑같은데 이분이 나오는 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요. 물론 뭐 이렇게 남 욕하고 맨날 남 탓하고 뭐 이렇게 불만하고 뭐 욕하고 이런 것도 파동이 물론 안 좋죠. 이런 분들하고만 계속 어울리면 나도 안 좋아지거든요.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도. 근데 비단 이런 구체적인 뭐 언행이나 행동, 그러니까 언행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냥 파동이 좀 안 좋은 분이 있고 이 기운이 되게 좋은 분이 있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또 긍정적이라는 말도 또 이제 구체화된 거니까 이거 빼고. 그러니까 사람도 이 파동이 좋은 사람하고 어울리면은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사실 저는 이거는 결국 호르몬인 것 같아요. 뇌에서 이제 이렇게 뭐 장이나 뇌에서 뭐 이렇게 분비물 나오잖아요. 액체, 이거 호르몬. 그러니까 파동이 좋아지면은 이런 그 나를 기분 좋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사랑이 차고 또 만족하고 또 어떤 에너지가 솟고 이런 어떤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의학적으로 밝혀지겠죠. 이 원리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니니까, 이런 좋은 파동, 좋은 자연, 그리고 좋은 그림, 그리고 가장 쉬운 좋은 음악에 내가 가까이 있어야지 그 파동하고 내가 가까워지고 싱크가 되고 또 뭐 전문용어로 빙의가 되고 내가 변해야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금 잘 팔리느냐 아니라 앞으로 잘 팔릴 상품을 선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의사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너무 제가 장황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일이에요. 저한테는. 뭐 이게 되게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아주 프랙티컬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어떤 그 뭐 신규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아니면 뭐 루틴한 일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 먼저 하는 게 음악 선정을 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코드로 장사를 할 것인가, 어떤 패턴으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장사 물건을 팔 것인가? 어디에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 환호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먼저 먹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먼저 골라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무슨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 대답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요. 마치 내가 장르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음악 장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자냐, 후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뭘 배우셨을까? 일단 내가 아는 감성, 이성 이외에, 그러니까 경영 전략, 타겟팅, 브랜딩 이런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다.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존재한다.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패턴이라는 게 있다. Previously programmed pattern.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성향을 읽어내려면 이 패턴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할 그 코드를, 패턴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좋아할 음악이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이 음악에 내가 가장 친숙해지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음악을 내가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 음악을 많이 듣고, 내가 여기에 이 음악을 정말 좋아할 때까지 내가 스스로가 변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일종의 빙의가 된 상태고,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이 음악을 듣기 전과 후의 의사결정은 달라 있다. 그리고 대중들이 내가 한 의사결정을 따라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잘 팔릴 상품을 내가 적중시킬 확률이 올라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장사를 해왔고, 나름 적중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많이 좋아해줬고요. 그리고 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자, 도대체 이 황당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동의를 해주시고 얼마나 이해해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소수라도 이해를 하신 분들은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행 부분이나 사람 만나는 부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